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가 이번 시즌 어떤 전술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시티는 17-18 시즌과 18-19 시즌 두 시즌 동안 리그에서 우승을 기록했지만 지난 시즌 리버풀에게 리그 챔피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공수양면으로 몇 가지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특히 수비라인에서는 오타멘디가 팀을 떠나고 디아스가 영입되면서 디아스와 스톤스 혹은 라포르트와 디아스로 이어지는 수비라인으로 이번 시즌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수비라인을 이끌어가면서 맨시티의 수비는 엄청나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실점을 비교해봐도 지난 시즌 맨시티는 59경기에서 57골을 실점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현재 58경기에서 38골을 실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의 일정이 리그 2경기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지난 시즌보다 실점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수비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라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최근 몇 시즌 동안 맨시티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빠른 스피드를 가진 디아스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맨시티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만 봐도 디아스는 이번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디아스가 팀 내에서 중요한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라인에서 지켜볼 만한 또 다른 선수는 칸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셀로는 이번 시즌 진첸코가 나왔을 때는 오른쪽 풀백, 워커가 나왔을 때는 왼쪽 풀백으로 플레이했는데요. 여기서 맨시티는 상대가 원톱으로 플레이할 때 워커와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상대가 투톱으로 플레이할 때는 워커는 후방에 남아서 3백을 만들어주고 칸셀로만 중앙으로 올라와줄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상대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칸셀로와 워커는 긴도안과 데브라이너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로드리를 도와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칸셀로와 워커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역습을 전개하는 순간 맨시티는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칸셀로와 워커라는 빠른 풀백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해준다는 장점도 존재했습니다. 칸셀로와 워커가 측면을 커버해줬기 때문에 디아스나 스톤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는 모습이 줄어들 수 있었고 이것은 디아스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줬는데요.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중앙 수비수들이 최후방에 위치하고 그 앞선에는 로드리를 중심으로 칸셀로와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장면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는 최후방의 수비 숫자를 충분히 남겨놓기 위해서 워커가 3백을 만들고 칸셀로가 중원을 도와주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이때는 중원에서 로드리와 칸셀로가 중원 싸움에 참여하고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디아스와 워커가 측면을 커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처럼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로드리와 함께 중원에 위치할 때 워커는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중앙 수비수들과 함께 3백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첸코와 칸셀로가 좌우 풀백으로 나오게 되면 진첸코가 워커의 역할을 하면서 상대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칸셀로와 진첸코가 로드리를 도와주기 위해 중앙으로 움직이고 상대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는 진첸코가 후방에 남아서 3백을 형성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진첸코와 칸셀로가 함께 나온 경기를 보면 진첸코와 칸셀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로드리와 함께 중원에 위치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 진첸코는 3백을 만들고 칸셀로는 중원으로 올라와서 3백 앞에 칸셀로와 로드리가 위치하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아스를 중심으로 하는 최후방 수비라인 그리고 좌우 풀백을 활용해서 형성되는 5명의 수비 블록은 맨시티가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칸셀로는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칸셀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중앙으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칸셀로의 특징은 하프스페이스로 올라가면서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셀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공격 숫자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수비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경기를 봐도 칸셀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칸셀로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 데브라이너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데브라이너, 마레즈, 칸셀로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숫자 9위를 형성하는데요.
맨시티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칸셀로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칸셀로, 데브라이너, 마레즈 세 선수가 측면에 모여있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한편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패턴은 마레즈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칸셀로가 측면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칸셀로가 일반적인 풀백처럼 단순하게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플레이하다가 마레즈와 교차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만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칸셀로와 마레즈의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중앙에 있는 칸셀로와 측면에 있는 마레즈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장면은 이번 시즌 맨시티의 오른쪽 측면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칸셀로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칸셀로는 훌륭한 크로스 능력을 갖춘 선수라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고 전방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좋은 패스를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칸셀로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칸셀로를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는 칸셀로가 있다면 반대편에서는 진첸코의 플레이가 인상 깊었습니다. 진첸코는 칸셀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중원에 남아서 수비적으로 균형을 맞춰줄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 진첸코는 중앙에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측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맨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보통 맨시티는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가 많아서 측면 공격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진첸코가 적절하게 측면 공간을 채워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는 순간적으로 진첸코가 측면을 향해 달려나가는 장면도 자주 나왔는데요. 그러나 칸셀로가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 진첸코까지 측면 공격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중원에 선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털링처럼 중앙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선수가 아니라 좀 더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줬던 선수는 포든이었습니다. 먼저 스털링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첸코의 도움이 없다면 상대팀 수비가 중앙에서 편하게 밀집하는 상황이 형성되고 중앙에서 맨시티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스털링은 진첸코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포드는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측면적으로 움직여서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공간이 발생했을 때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스털링이 시즌 후반기부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든이 맨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데요. 스털링과 포든의 플레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털링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중앙에 밀집하면서 스털링이 수비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포드는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다른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맨시티의 전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가 바로 귄도안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공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그동안 맨시티의 득점을 책임지던 아구에로는 이번 시즌 잦은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 이번 시즌 4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구에로의 자리를 제수스와 스털링이 대신해야 했는데 제수스와 스털링은 부족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아구에로의 득점력을 대신하지 못했는데요. 스털링은 47경기에서 14골, 제주스는 39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지만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의 최전방 공격수치고는 분명히 아쉬운 득점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맨시티의 부족한 득점력을 보완해줬던 선수가 바로 귄도안이었습니다. 귄도안은 그동안 후방으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거나 중원에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은 귄도안에게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귄도안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귄도안이 좋은 공간을 찾아 침투해 들어가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찬스가 왔을 때 훌륭한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귄도안은 현재까지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포든이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포든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상대의 수비라인에 공간이 발생하고 귄도안이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귄도안은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귄도안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맨시티의 득점을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성공한 맨시티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불안한 수비라인 그리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답답한 공격 패턴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시즌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고 디아스를 중심으로 단단한 수비력까지 갖추면서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맨시티에게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맨시티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즌 마지막까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